아의 40층 회의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래서 당신들이 몇 달 동안 밤새워 만든 결과물이 고작 이 정도라는 겁니까? 긴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혹함은 좌중을 압도했다. 35의 젊은 나이로 대한민국 IT 업계의 정점에 선 CEO.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혁신가, 얼음 왕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 그는 마치 인간의 형상을 한 인공지능처럼 보였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오차 범위를 연변 1% 미만으로 줄일 방안. 일주일 안에 다시 보고하십시오. 그 전까지 이 프로젝트는 보류입니다. 그의 선언에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천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를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멈춰 세웠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비로소 강지훈의 얼굴에서 얼음 가면이 희미하게 녹아내렸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피곤한 듯 미간을 짚었다. 바로 그때 그의 스마트워치에 짧은 알림이 떴다. 7살 아들 유진이 보낸 이모티콘 메시지였다. 아빠 최고라는 문구와 함께 활짝 웃는 곰돌이 캐릭터가 튀어나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강지훈의 입가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지만 그의 우주를 움직이는 유일한 태양은 오직 아들 강유진뿐이었다. 3년 전 아내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후 그의 삶은 오직 일과 아들, 두 가지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의무감에 발걸음을 옮겼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매년 주최하는 사회공헌재단의 자선갈라. 그는 이런 위선적인 사교 행사를 경멸했지만 CEO로서 피할 수 없는 역할이었다. 행사장은 상류층의 허영과 과시로 가득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의미 없는 악수를 나누고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오갔다. 그의 영혼은 이 화려한 공간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 그는 재단의 새로운 자문위원과 짧은 미팅을 가졌다. 회사가 후원할 아동심리치료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서연입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여자는 그가 예상했던 나이든 학자 타입이 아니었다. 단정한 셈이 정장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은 유난히 맑고 깊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게 감싸 안을 것 같은 기묘한 힘을 가진 눈이었다. 강지훈입니다. 그는 짧게 자신을 소개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후원할 센터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아동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서적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KPI를 설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차가운 비즈니스 용어에 오서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강지훈 대표님, 아이의 마음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KPI로 신뢰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서연 박사.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저는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결과를 원합니다. 오서연은 그의 말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차가운 효율성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대표님, 당신의 그 수백억은 인간적인 온기와 연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저 비싼 건물을 짓는 데 낭비될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어른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지훈의 CSR 팀원들은 사색이 되어 두 사람의 눈치만 살폈다. 강지훈은 불쾌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흥미로웠다. 이 여자, 오서연은 그가 세운 완벽한 논리의 성벽에 감성이라는 이름의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미팅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끝났다. 갈라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오서연이라는 여자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인맥을 쌓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녀는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후원 아동들의 작은 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서툰 그림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고 그들의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가식적인 자선 행사장 속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진짜 온기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강지훈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서연 역시 멀리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CEO 모습 뒤편에서 아무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을 직감했다. 행사가 끝나고 강지훈은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일 때문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야 했던 그 시간 자체에 지쳐 있었다. 오서연 또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거만한 CEO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느꼈던 기묘한 동정심에 마음이 복잡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차 안에서 비에 젖은 서울의 도시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운 논리와 따뜻한 감성,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개의 세계가 그날 밤 서로의 궤도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운명적인 스파크였다. 자선 갈라가 끝나고 화려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호텔 로비는 텅 빈 무대처럼 공허했다. 강지훈과 오서연은 각자의 차를 기다리며 로비의 양쪽 끝에서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빗줄기에 엉겨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순식간에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고 택시는커녕 제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전용차마저 빗속에 갇혀버렸다. 두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호텔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이런 날은 보통 차가 막히니 안에서 한잔하면서 기다리는 게 어떻겠소. 그것은 호스트로서의 의례적인 제안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까의 논쟁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고 싶어하는 미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오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쏟아지는 비를 핑계 삼아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파티의 소음이 사라진 호텔반은 은은한 조명과 나직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창가에 자리를 잡고 말없이 바깥의 세찬 비를 바라보았다. 아까는 제가 좀 지나쳤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오서연이었다. 대표님의 경영 방식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권지훈이 의외라는 듯 대답했다. 오 박사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나는 언제나 효율성과 결과만을 믿어왔소. 과정에 담긴 온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의 솔직한 인정에 오서연은 조금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효율성과 감성의 대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온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탐색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일에 대해 물었다. 왜 그토록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에 집착하는지.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마음의 병을 앓던 가장 친한 친구를 도와주지 못했던 죄책감. 그 죄책감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지훈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처음으로 낯선 타인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상에 오른다는 건 결국 혼자가 되는 거더군. 모두가 내 결정에 의존하고 내 판단을 기다리지.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그는 텅 빈 위스키 잔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내를 잃었을 때도 나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소. 무너지는 회사를 일으켜 세워야 했고 어린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강해서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은 단 하루도 괜찮았던 적이 없어. 그것은 얼음 왕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고독한 절규였다. 오서연은 그의 눈에서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공허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와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상 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외로운 영혼들이었다. 빗줄기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호텔반은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너무 늦었군. 이 비에 택시를 잡는 건 불가능할 거야. 권지훈이 말했다. 호텔에 객실을 하나 잡아주겠소. 그게 안전할 테니. 그것은 합리적인 제안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미 합리성을 넘어선 미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숨막힐 듯 무거웠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거울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애써 외면했다. 객실 문 앞에서 그들은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편히 쉬시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서연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잠깐만. 권지훈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감쌌다. 오서연이 놀라 돌아본 그의 눈에는 이성으로 억눌러 왔던 강렬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외로움, 호기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끌림. 아직 가지 말라 후시야. 그의 그 한마디는 두 사람이 애써 지켜왔던 모든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서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위안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었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그 상처를 보듬어 안는 절박한 몸짓이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도시의 불빛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오직 서로의 청아심장 박동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소한 감각에 놀랐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동시에 자신의 가장 깊은 고독을 이해해 준 이 여자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완벽한 CEO일 필요가 없었다. 오서연 역시 혼란스러웠다. 차가운 얼음 왕자의 품이 이토록 뜨거울 줄이야. 그의 서툰 애정 표현 속에서 그녀는 그가 감추고 있던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하룻밤 상대를 넘어 한 남자의 가장 깊은 곳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설레게 함과 동시에 두렵게 만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격렬했던 파도가 지나가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말없이 안고 있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져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열정의 순간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하지만 어색한 그리고 불확실한 공기가 내려앉았다. 우리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두 사람 모두 답을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은 도시의 불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세운 모든 규칙을 스스로 깨뜨렸다. 잠시의 온기와 연결을 갈망했지만 어쩌면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불을 지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불길은 곧 닥쳐올 거대한 충격에 서막에 불과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안에는 아침 햇살조차 뚫지 못하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강지훈은 잠든 오소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성문 책맨을 이 여자는 단 하룻밤 만에 허물어뜨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혼란 그리고 생경한 설렘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위기는 수없이 다뤄봤지만 자신의 감정이 일으킨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잠시 후 오서연이 눈을 떴다. 그녀는 낯선 천장과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고 지난밤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일과 이성으로 쌓아올린 자신의 완벽한 방어벽이 한 남자의 고독한 눈빛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렸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가려 했다. 배울서 가려고 그녀의 움직임을 느낀 강지훈이 나직하게 물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았고 서툰 솜씨로 커피를 내리며 어색한 아침 식사를 제안했다. 두 사람은 거실의 넓은 소파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의미 없는 말들만 주고받았다. 두 명의 지적인 어른이 감정이라는 언어 앞에서는 갑자기 문맹이라도 된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 안으로 연결된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강지훈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그 엘리베이터의 보안 코드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아들 유진이뿐이었다. 유진아, 그의 입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파자마 차림에 곰 인형을 든 아들 강유진이 서 있었다. 외할아버지 댁에서 자고 있어야 할 아이였다. 아이는 아빠의 당황한 모습과 거실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번갈아 보며 동그란 눈을 깜빡였다. 아바,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다. 강지훈은 완벽하게 허를 찔렸다. 오서연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이 신성한 부자 푸지의 공간에 침입한 불청객이었다. 강지훈이 애써 침착하며 아들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아이의 시선이 오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아이의 표정이 혼란해서 훨씬 더 강렬하고 불안한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했다. 오서연은 추위를 느껴 강지훈의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그것은 유진의 엄마가 살아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같은 디자인의 가운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그녀의 엄마가 쓰던 것과 똑같은 은은한 프리지어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떨리는 걸음으로 오서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아이의 눈은 그녀를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과거의 어떤 순간을 향해 있었다. 아이의 입에서 사랑과 공포가 뒤섞인 애달픈 이름이 새어나왔다. 아마 그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 속삭임은 이내 귀를 찢는 듯한 비명으로 변했다. 이 엄마, 그것은 기쁨의 외침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공포를 담아낸 듯한 처절한 비명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작은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듯 된 과호흡을 일으켰다. 아이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유진아, 강유진 정신 차려. 강지우는 얼어붙었던 몸을 움직여 아들에게 달려갔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아이를 흔들었지만 아이는 자신만의 공포 속에 갇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혼돈의 순간 이성을 되찾은 것은 오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충격을 억누르고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전문가로서의 본능을 일깨웠다. 진정해요. 강지훈 씨, 아이는 지금 트라우마 기억으로 인한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녀의 단호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이성을 잃은 강지훈을 붙잡았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걸어주고 아이의 몸을 단단히 안아 안정감을 주라고. 강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엄마의 죽음을 잘 극복한 밝고 건강한 아이라고 믿어왔다. 그는 지난 3년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웃는 얼굴 뒤에 이토록 깊고 폭력적인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완벽한 아버지라는 그의 자부심이 산산조각났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아이는 지쳐서 울음을 그치고 아빠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고요해진 펜트하우스. 아침 햇살은 이제 따스함이 아닌 모든 것을 벌거벗기는 잔인한 빛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은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아이의 곁을 지켰다. 오서연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지난밤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원치 않는 열쇠가 되어버렸다. 강지훈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 그녀가 무언가 알고 있었을까? 절박함 그녀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해답을 갈구하는 처절한 질문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뜨거웠던 하룻밤은 악몽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들의 관계에 대한 미스터리는 한 어린아이의 부서진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러운 미스터리로 변해버렸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하룻밤 사이에 격렬한 열정의 공간에서 차가운 의심과 무거운 죄책감이 뒤엉킨 신문실로 변해버렸다. 잠든 아들 유진의 곁을 지키는 강지훈의 머릿속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충돌하는 슈퍼컴퓨터처럼 복잡했다. 아동 심리학자와의 하룻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심리적 붕괴.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했다. 그의 이성은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밤의 부드러움을 지우고 다시 얼음 왕자의 가면을 썼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는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유진의 상태를 걱정하는 오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칼날 같은 냉정함을 담고 있었다. 어떻게 단번에 트라우마 기억으로 인한 발작이라고 확신했소? 오 박사, 당신은 내 아들을 오늘 처음 봤을 텐데. 그의 질문은 신문에 가까웠다. 오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문가로서 그의 의심에 맞섰다. 특정 자극에 대한 극단적인 회피 반응, 과호흡 해리 현상, 아동 PTSD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강 대표님, 이건 계략 같은 게 아니에요. 유진이는 지금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정교하고 잔인한 취업 활동이거나. 강지훈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도움을 주려던 그녀는 순식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분노와 실망감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위해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아이의 상태에 대한 심리학적 소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전문가다운 모습이 오히려 강지훈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내기로 했다. 강지훈은 즉시 김 실장에게 비밀리에 2가지 조사를 지시했다. 첫 번째는 오서연에 대한 것이었다. 단순한 신상조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재정 상태, 과거 상담 기록, 그리고 그의 회사나 죽은 아내, 혹은 그의 경쟁자들과 아주 사소한 연결고리라도 있는지 샅샅이 뒤지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그녀의 동기를 찾아야만 했다. 2번째 조사는 그가 지난 3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를 향한 것이었다. 바로 아내의 죽음. 그는 이제 아들의 트라우마가 그날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3년 묵은 경찰의 사고 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을 모두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인,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껏 참아 묻지 못했던 아내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김 실장의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강지훈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오서연의 기록은 너무나 깨끗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녀는 학계에서 존경받는 전문가였고 어려운 케이스의 아이들을 수없이 도와온 기록이 있었다. 빚도 수상한 인간관계도 없었다. 유일한 특이사항은 그녀 자신도 어린 시절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아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그녀를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그녀를 음모를 꾸미는 악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전문가로 그리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강지훈은 아내의 사고 기록에서 불안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아내의 사고는 비 오는 날 밤, 산길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왜 그 시간에 그 낯선 곳에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 하지만 한 목격자의 진술서 구석에는 사고 직전 아내의 차를 뒤따르는 듯한 검은색 세단이 있었다는 기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사고 당시 아들 유진이가 채 함께 타고 있었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외상은 거의 입지 않았지만 처음 발견되었을 때 실어증 환자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서진 차창 밖 숲속에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모든 어른들은 아이가 그저 사고의 충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무도 아이에게 그날 무엇을 보았는지 묻지 않았다. 거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강지훈을 덮쳤다. 그는 지난 3년간 살아남고 회사를 지킨다는 핑계로 아들의 슬픔과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는 유모와 조부모에게 아들을 맡기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다. 그는 아들이 혼자서 그토록 무거운 비밀과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완벽한 아버지라는 그의 오만한 가면이 산산조각났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아이에게 실패한 아버지였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그가 알던 밝고 명랑한 아들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온 작은 영혼이었다. 늦은 밤 강지훈은 텅 빈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조사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오서연을 헌신적인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들의 깊은 트라우마와 아내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서연을 향한 의심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의심은 아들을 향한 압도적인 공포와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오소연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기 싫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그의 자존심보다 강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오소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은 모든 오만과 의심을 내려놓고 절박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했다. 오 박사, 내가 틀렸소. 제발 내 아들을 도와주시오. 그의 얼음 성벽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었고 다음 장에서 시작될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의 서막이었다. 강지훈의 절박한 요청은 오소연을 깊은 고뇌에 빠뜨렸다. 그녀는 전문 상담가로서 고통받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남자로서의 강지훈, 그리고 그와의 복잡하게 얽혀버린 하룻밤은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무거운 족쇄였다. 이 관계는 모든 전문가적 윤리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그의 회사가 아닌 제3의 장소인 자신의 상담센터에서 그를 만났다. 이것은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강지훈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아버지의 원초적인 공포와 절박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국내 최고의 아동 정신과 의사들의 소견서를 내밀었다. 모두가 그녀의 진단과 동일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그녀와 같은 전문가의 장기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하고 있었다. 오 박사의 도움이 필요하오. 그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말했다. 보수는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맞춰주겠소. 내 아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소. 그는 완벽한 고용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었다.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를 통제 가능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오소연은 계약서를 보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건 단순한 고용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강 대표님, 유진이의 상처는 유진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이것은 유진이에 대한 개인 상담인 동시에 강 대표님을 포함한 가족 상담이 될 겁니다. 당신도 치료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돌아가신 아내분의 사고와 유진이의 과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어떤 비밀도 없이 아이의 트라우마를 이해하려면 그 근원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시간 외에 우리는 철저히 고용주와 치료사의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더 이상의 사적인 관계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조건은 그들의 관계에 명확한 선을 긋는 동시에 그를 환자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세상을 지배하던 CEO 강지훈은 이제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그렇게 그들의 위태롭고도 기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의 한 구역을 오소연의 요구대로 완벽한 놀이 치료실로 개조했다. 차가운 미니멀리즘으로 가득했던 그의 공간에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꾸며진 햇살 가득한 섬이 생겨났다. 그곳은 오소연의 왕국이자 유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한 성역이었다. 첫 번째 상담 시간, 유진이는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발작하지 않았지만
그날 아침의 충격 이후 말을 잃은 아이처럼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오소연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래놀이 상자를 꺼내 아이의 앞에 놓아주었다. 유진아,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대신 이 모래 상자 안에 유진이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래?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손으로 모래를 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피규어를 이용해 자신만의 세상을 꾸몄다. 아이가 만든 세상의 중앙에는 굳게 닫힌 성챙이 있었고, 성 안에는 작은 남자아이 인형이 홀로 갇혀 있었다. 그리고 성 밖에서는 거대한 검은색 자동차 인형이 성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상담은 그렇게 말없이 아이가 만들어내는 상징과 은유를 통해 진행되었다. 오서연은 아이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씩 해독해 나갔다. 강지훈과의 가족 상담 시간은 그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그는 오서연의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강 대표님, 유진이와 아내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소.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아내의 물건도 다 치웠고 사진도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소. 그것이 바로 유진이의 입을 닫게 만든 첫 번째 실수입니다. 오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슬퍼합니다. 엄마의 존재를 집안에서 지워버림으로써. 대표님은 유진이에게 엄마를 그리워하는 감정은 나쁜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르친 겁니다. 아이는 아빠와 함께 슬퍼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지난 3년간 홀로 슬픔을 사겨야 했던 겁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아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슬픔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아들의 슬픔까지 외면했던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 중에 작은 돌파구가 열렸다. 유진이는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이는 자동차 2대를 세게 부딪혀 사고 장면을 연출했다. 그리고는 사고가 난 차에서 작은 곰 인형 자신을 상징하는 을 꺼내 블록으로 만든 숲속으로 도망치게 했다. 아이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뭐지마, 나쁜 아저씨, 보면 안 돼. 관찰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훈과 아이의 곁에 있던 오서연의 귀에 그 작은 속삭임이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나쁜 아저씨, 그것은 트라우마의 핵심에 대한 첫 번째 언어적 단서였다. 아이는 단순히 사고의 충격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그 현장에서 아이를 공포에 떨게 한 누군가가 있었다. 늦은 밤, 아이가 잠든 후 강지훈과 오서연은 조용한 치료실에 마주 앉았다. 유진이가 만든 장난감들의 배치가 그날의 진실을 향한 비극적인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고용주와 치료사 혹은 하룻밤의 실수를 나눈 남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한 아이의 부서진 마음을 되찾고 과거에 묻힌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운명 공동체였다. 그 나쁜 아저씨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하오. 강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오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모래 상자 위에서 그들의 손이 스치듯 맞닿았다. 그것은 절박한 아버지의 의무와 상처받은 아이를 구하려는 치료사의 사명감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이제 진실을 향한 위험한 추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강지훈과 오서연이 유진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넥스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는 새로운 폭풍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 강지훈의 사촌 동생이자 그룹의 2인자인 강태준 전무는 최근 눈에 띄게 달라진 사촌 형의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빈틈없던 완벽한 CEO, 강지훈. 그랬던 그가 요즘 들어 회의에 종종 늦거나 보고를 받는 도중 넋을 잃고 다른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결정은 여전히 천재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망설임이 느껴졌다. 강태준의 야심에 찬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직원들을 통해 강지훈이 오서연이라는 미모의 아동 심리학자를 아들의 치료사라는 명목으로 집에 들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태준의 직감이 속삭였다. 저 여자가 바로 강지훈이라는 철옹성의 유일한 균열점이라고. 그는 직접 나서는 대신 뒷세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용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주고 고용한 사설 탐정을 통해 오서연의 모든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게 했다. 그는 진실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공격할 무기, 즉 먼지를 원했다. 하지만 며칠 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실망스러웠다. 오서연의 과거는 너무나 깨끗했다. 그녀는 불우한 환경을 실력 하나만으로 극복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 이런 걸로 어떻게 공격을 해? 강태준은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이 없다면,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을 만들어내면 그만이었다. 그는 보고서의 한 구석, 그녀가 어린 시절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는 대목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썼다. 오서연을,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용해 유진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아들을 볼모로 삼아 강지훈을 조종하려는 불안정하고 교활한 여자로 둔갑시키는 시나리오. 그는 그 소문을 언론에 직접 터뜨리지 않았다. 너무 속 보이는 짓이었다. 대신 그는 회사 내부의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을 상대로 교묘한 걱정 마케팅을 시작했다. 그는 술자리나 사적인 모임에서 깊은 우려가 담긴 얼굴로 사촌 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지훈이 형이 걱정됩니다. 그 심리치료사라는 여자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듣자 하니 그 여자도 과거에 큰 상처가 있는 좀 불안정한 사람이라던데 아이를 핑계로 형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건 아닌지. 회사에 미래가 걸린 일인데 말입니다. 그의 공격은 걱정이라는 가면을 썼기에 더욱 교활하고 치명적이었다. 의심의 씨앗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총수의 사생활이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이사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정작 폭풍의 눈 안에 있는 강지훈과 오서연은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세상은 오직 유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오서연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유진이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그녀 앞에서 서툰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지훈과 오서연의 관계 역시 치료사와 고용주를 넘어 아이의 상처를 함께 보듬는 동지애로 단단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의 상담 시간, 유진이는 커다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여전히 그림 속에는 검은색 자동차가 등장했지만 이전처럼 위협적인 괴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옆에는 작은 남자아이와 그보다 더 작은 아기곰 인형이 그려져 있었다. 유진이는 그림을 설명했다. 나쁜 아저씨 차가 엄마 차를 쾅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고 아기곰은 숲속에 혼자 남았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그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을 연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기 곰, 그것은 아내의 차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이후로 사라져버린 유진이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다. 그것은 아이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자 사건의 진실을 향한 또 다른 단서였다. 강지훈과 오서연은 흥분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희망은 강태준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마침내 강지훈의 귀에 들어가면서 산산조각 났다. 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해주었다. 강지훈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그가 분노한 것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아서가 아니었다. 강태준이 감히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을 필사적으로 구하려는 오서연을 더러운 권력투쟁의 무기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 때문이었다. 그는 그날 밤 강태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두 사촌 형제 사이에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내 가족에게서 손 떼라, 태준아. 강태준은 뻔뻔하게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형, 나는 그냥 형이 걱정돼서. 회사는 안정된 리더가 필요하잖아. 그 여자가 내 아들을 살리고 있다. 강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야. 다시 한번 그 여자와 내 아들을 건드리면 내가 네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가면이 벗겨졌다. 두 사람의 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이제 강지훈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서연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지훈은 소파에 잠들어 있는 오서연과 유진의 모습을 보았다. 펼쳐진 동화책,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새근새근 잠든 두 사람. 그의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유일한 평화의 섬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진실 규명이나 회사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현재, 자신이 이제 막 지키기 시작한 이 위태롭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잠에서 깬 오서연이 그의 굳은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강지훈은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강한 소유욕과 보호 본능을 느꼈다. 아니, 아무 일도. 모든 건 내 통제에 있어. 하지만 그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적은 이제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자신의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곁에 숨어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그리고 그 적은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터였다. 전쟁의 판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었다. 강태준과의 정면 충돌 이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세워졌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올렸고 오서연과 유진의 모든 이동에는 자신의 개인 수행비서가 동행하도록 했다. 오서연은 갑작스러운 과잉 보호에 숨이 막혔지만 자신을 지키려는 그의 불안하고 절박한 눈빛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 거대한 위험과 홀로 싸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불안한 평화 속에서 유진이를 위한 치료는 계속되었다. 지난 상담에서 아이가 뱉어낸 아기곰이라는 단서는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창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였다. 오서연의 조언에 따라 강지훈은 3년 전 사고 당시의 유품 목록을 샅샅이 뒤졌다. 찾았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였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유품들은 당시 외가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마 그 상자 안에 있을 겁니다.
강지훈은 오서연과 함께 3년 만에 처가를 찾았다. 장인과 장모는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냉랭했다. 그들은 여전히 딸의 죽음의 사위인 그에게 원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손주 유진이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 치료를 위해 아기 곰 인형이 필요하다는 오서연의 진심 어린 설명에 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서 그들은 마침내 3년의 시간을 봉인한 상자를 찾아냈다. 상자 안에는 아내의 손때 묻은 물건들 사이로 흙먼지에 더러워지고 한쪽 귀가 찢어진 낡은 곰 인형이 들어있었다. 강지훈은 인형을 집어드는 순간 아내와 아들의 행복했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치료실로 돌아온 오서연은 유진이에게 조심스럽게 곰 인형을 건넸다. 유진아, 이 친구 기억나 오랫동안 유진이를 기다렸대. 아이는 인형을 보자 뒷걸음질 쳤다. 그 인형은 아이에게 행복했던 기억이자 동시에 가장 끔찍했던 공포의 증거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서연의 부드러운 격려에 아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마침내 인형을 품에 안았다. 인형의 익숙한 감촉과 냄새는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을 여는 방가쇠가 되었다. 아이의 입에서 지난 3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조각난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의 시선은 방 안의 어떤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가 왔어. 엄마가 울었어. 무서운 차, 까만 차가 우리를 따라왔어. 엄마가 차를 세웠어. 반짝이는 반지 낀 아저씨가 내렸어. 판도라 상자라고 엄마가 소리쳤어. 아저씨가 엄마를 밀었어. 차가 떼구르르. 무서웠어. 나 아기곰이랑 숲으로 도망쳤어. 반지 낀 아저씨가 내려다봤어. 도와주지 않았어.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고 그날의 공포를 다시 겪은 듯 아이는 탈진하여 오서연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강지훈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이의 조각난 증언은 그가 찾아낸 과거의 기록들과 하나로 합쳐지며 끔찍한 진실을 눈앞에 그려내고 있었다. 반짝이는 반지. 강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인물. 그의 사촌 동생 강태준. 그는 유학 시절부터 늘 과시처럼 끼고 다니던 크고 화려한 대학 졸업 반지가 있었다. 그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나쁜 아저씨는 이제 얼굴을 갖게 되었다. 판도라 상자. 3년 전 회사의 미래를 건극비 프로젝트의 코드명이었다. 윤리적인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인공지능 기술, 변호사였던 그의 아내는 죽기 직전 그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그에게 경고했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아내는 강태준이 판도라 기술을 뒷세계로 빼돌리려 한다는 증거를 잡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만나 단판을 지으려 그 빗속의 산길로 향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퉜고 강태준은 그녀를 밀치거나 혹은 사고를 유발했다.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명백한 과실치사이자 시체유기였다. 그는 죽어가는 형수와 공포에 질려 숲속에 숨은 어린 조카를 버려두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강지훈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혈육의 손에 죽었다.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오서연은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이제 그녀는 치료사를 넘어 그의 상처를 함께 감싸 안는 유일한 동반자였다. 비극적인 진실을 공유한 두 사람의 유대감은 그 어떤 시련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다. 늦은 밤 강지훈의 집무실.
새로 만든 거대한 화이트보드 위에는 그날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증거들이 붙어 있었다. 경찰 보고서에 언급된 검은색 세단 사진, 반지를 끼고 있는 강태준의 사진, 그리고 프로젝트 판도라의 극비 서류들. 적의 정체와 동기는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물증이 없었다. 법정이나 이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것은 트라우마를 겪는 어린아이의 불완전한 증언이 아니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슬픔은 이제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변해 있었다. 그놈은 내 아내만 죽인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게 잠겨 있었다. 내 아들의 영혼까지 함께 묻어버리려 했어. 내가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 그들의 임무는 이제 명확해졌다. 강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아이를 파괴한 그 남자로부터 아이를 지켜내는 것. 이제 이 싸움은 생사를 건 전면전이 될 터였다. 강태준은 그물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사촌형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적의 눈빛이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강지훈과 오서연이 진실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먼저 묶어버려야 했다. 그의 방역은 프로페셔널한 전선과 지극히 개인적인 전선 두 갈래로 동시에 시작되었다. 먼저 그는 오서연을 파멸시키기 위한 덫을 놓았다. 그는 회사의 극비 프로젝트였던 판도라의 핵심 기술 데이터 일부를 의도적으로 외부에 유출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IT 보안팀 직원을 시켜 그 데이터가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내부 IP, 그 중에서도 오서연의 개인 태블릿 PC에서 다운로드된 것처럼 디지털 기록을 완벽하게 조작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작된 해외 계좌 입금 내역까지 만들어냈다. 오서연이 거액의 돈을 받고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자신이 매수해둔 이사들을 찾아갔다. 보십시오. 제 말대로이지 않습니까? 강지훈 사장은 저 여자에게 홀려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회사의 심장을 적에게 팔아넘긴 스파이입니다. 동시에 그는 더 비열하고 잔인한 공격을 시작했다. 바로 강지훈의 가장 약한 부분, 아들 유진이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법원에 강유진에 대한 긴급 후견인 지위 및 양육권 이전 신청을 냈다. 그는 자신이 퍼뜨렸던 소문들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나이 조카 유진이는 현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과 함께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CEO인 제 사촌형은 사적인 스캔들에 휘말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최근 보인 극심한 불안 증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을 방탕한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조카를 구하려는 걱정 많은 삼촌으로 포장했다. 이 소식이 터져 나오자 세상은 들끓었다. 비정한 CEO 강지훈, 아들 양육권 분쟁 휘말려 그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두 개의 함정은 거의 동시에 터졌다. 강지훈은 긴급 이사회에 소환되어 오서연의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마주해야 했다. 이사들은 당장 그녀를 해고하고 고소하라며 그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비서가 달려와 그에게 법원의 소장을 전달했다. 아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통보였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켜야 했다. 그의 거대한 제국 전체가 그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세상은 온통 그들을 비난하는 뉴스로 가득했다. 오서연은 자신의 존재가 강지훈과 유진이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절망했다.
그녀의 전문가적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지훈에게 말했다. 내가 떠나야겠어요. 나만 사라지면 그 사람도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할 명분이 없을 거예요.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니, 그게 바로 저놈이 원하는 거야. 당신을 내게서 떼어내고 나를 고립시키려는 수작이지. 우리는 이걸 함께 시작했어. 끝도 함께 보는 거야. 나는 당신을 잃지 않아. 그리고 내 아들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그것은 위기 속에서 피어난 사랑의 맹세였다. 그의 보호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 그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우겠다는 선택이었다. 그들의 위태로웠던 동맹은 이제 공동의 운명체가 되었다. 강태준이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소. 모든 이사들과 주주들이 모이는 자리지. 아마 그 자리에서 내 대한 불신이만을 상정할 생각일 거야. 강지훈이 말했다.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강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트라우마를 겪는 7살 아이의 조각난 기억뿐이었다. 강지훈은 집무실의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곳에는 유진이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검은 자동차, 그리고 숲속에 홀로 남겨진 아기 곰 인형. 그는 그림 속의 곰 인형을 가리켰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해답은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 그날의 모든 것을 본 것은 유진이만이 아니었어. 저 인형도 모든 것을 봤을 거야. 모든 것을 잃기 직전.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3년 전 사고 현장에 남겨진 낡은 곰 인형, 그리고 그 안에 봉인된 어린아이의 마지막 기억 조각에 달려 있었다. 강태준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태준은 연극의 주인공처럼 무대 중앙에 서서 강지훈의 리더십 부재와 오소연의 산업 스파이 혐의를 조목조목 공격했다. 그가 제시하는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일격으로 강지훈의 아들 양육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터뜨리며 그가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위기에서 회사를 구할 유일한 길은 강지훈 대표를 해임하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것뿐입니다. 강태준이 강지훈에 대한 불신임만을 발휘하며 투표를 강행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모든 공격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전사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 전무 말이 맞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 썩은 암덩어리는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암의 출처를 잘못 짚었습니다. 강지훈의 신호에 따라 회의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의 프레젠테이션이 떠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3년 전 그날 비오는 산길의 어둠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을 가르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낡은 곰 인형 속에 숨겨져 있던 마이크로 SD 카드에 담긴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음성 파일이었다. 태준 씨, 이게 무슨 짓이야? 판도라 데이터를 빼돌린 게 정말 당신이었어.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 파친 지금 형수님,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좋게 말할 때 넘겨. 안 그러면 다쳐. 강태준의 위협적인 목소리. 안 돼. 이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기술이야. 당장 깍, 잔치임, 몸싸움 소리. 아내의 비명. 이게 다 형수님이 자초한 일이야.
강태준의 악에 바친 목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것은 차체가 긁히는 끔찍한 소음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굉음이었다. 회의실은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강태준을 번갈아 보았다. 강태준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이제 가면이 벗겨진 살인자의 창백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음성이라고 그는 이성을 잃고 장비를 부수기 위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것은 오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전과는 다른 작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서 있는 아이, 강유진이었다. 오서연은 유진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부드럽게 속삭였다. 유진아, 괜찮아.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저씨들한테 우리 아기 곰이 그날 뭘 봤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작은 아이에게 쏠렸다. 유진이는 고개를 들어 공포의 근원이었던 자신의 삼촌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죽음과도 같은 정적을 깨고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나쁜 삼촌이 엄마를 밀었어요. 그래서 차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나쁜 삼촌은 그냥 도망갔어요. 엄마랑 나랑 아기 곰만 깜깜한데 혼자 남겨두고 한 아이의 순수하고도 명확한 증언. 그것은 방금 전에 녹음 파일과 합쳐져 그 어떤 변호사의 논리보다도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진실의 칼날이 되어 강태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강태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그 안에는 탐욕과 질투에 눈이 먼 살인자이자 어린 조카를 죽음의 공포 속에 버려둔 비겁자의 추악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곧이어 들이닥친 경찰들이 완전히 넋이 나간 강태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지훈은 아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기업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작은 어깨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한 명의 아버지였다. 용감했어. 아들, 우리 아들, 정말 용감했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3년의 시간 동안 닫혀있던 부자 후찌어의 상처가 비로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겁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일어서서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여자 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 오서연, 그리고 강유진, 세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한가운데 세상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섬처럼 함께 서 있었다. 적은 패배했고 회사는 지켜졌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그들의 삶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심리학자, 그리고 상처받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뭉쳐진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길이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의 몰락 이후 강지훈의 세계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회사의 경영권만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감정을 되찾았다. 세상의 소란은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우주는 이제 오직 세 사람, 강지훈과 오서연, 그리고 강유진을 중심으로 고요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유진이의 변화는 놀라웠다. 진실이 밝혀지고 공포의 근원이었던 삼촌이 사라지자 아이를 짓누르던 무거운 트라우마의 갑옷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오서연과의 상담 시간에 아이는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울음으로 터뜨렸다. 아이는 슬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그것은 치유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어느 날 유진이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이전에 어둡고 혼란스럽던 그림과는 달리 그 그림 속에는 커다란 태양이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아빠와 자신과 그리고 오서연 선생님이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림을 본 오서연과 강지훈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는 과거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의 미래를 스스로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강지훈은 오서연 그리고 유진이와 함께 아내가 잠든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당신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우리 유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유진이를 지킬게. 그리고 나를, 또 우리 유진이를 구해준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해질게. 그것은 슬픈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과거에 대한 존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이었다. 유진이는 엄마의 사진 앞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공룡 장난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를 향해 밝게 손을 흔들었다. 모든 과거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 이제 그들에게는 미래를 정의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강지훈과 오서연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마주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창 너머로 아스라이 빛나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한 남자였다. 이 집은 지난 몇 년간 나에게는 거대한 감옥이었소. 성공의 증거이자 동시에 고독의 상징이었지. 하지만 당신과 유진이가 온 후로 이곳은 처음으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나는 하룻밤의 열정으로 당신을 만났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은 위기 속에서였어. 내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준 당신의 용기, 나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보듬어준 당신의 따뜻함. 나는 더 이상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오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에 끌렸지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은 그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당신과 유진이가 없는 내 세계를 상상할 수 없어요. 권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서로의 이름을 새긴 단순하고 소박한 반지였다. 오서연, 지난 몇 년간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오. 당신과 유진이가 나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소. 나는 더 이상 싱글 CEO 아빠로 남고 싶지 않소. 나는 그저 유진이의 아빠.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소. 나와 가족이 되어주겠소. 그의 청혼은 단순하고 정직했으며 그래서 더 강력했다. 오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 푸른 잔디가 깔린 아름다운 정원에서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거대한 기업의 총수와
심리학자의 결혼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박했지만 그곳에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더 진실한 행복이 가득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작은 신사. 강유진이 링베어러 링비에르가 되어 아빠와 새로운 엄마에게 반지를 전달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트라우마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강지훈과 오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하객들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낭독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맹세이자 아들 유진이에게 영원히 안전하고 사랑 가득한 가정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유진이는 나비를 쫓아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강지훈과 오서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다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권지훈이 아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고마워. 내 세상으로 들어와 줘서. 오서연이 그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내 세상이 되어줘서. 그날 새벽의 충격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혼란스러운 인연은 마침내 한 가족의 찬란한 새벽을 열었다.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성을 쌓아 올렸다. 정원에는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스한 햇살과 함께 영혼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